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방안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맞는 말이죠. 회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실시기관이 한국소방안전원이라고 했는데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는 안전원의 일이 아니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이다.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문제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의견 중 옳은 사람끼리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을 혹은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이 경우는 소화활동을 할 수 없게 방해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니은 소방 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했다. 키워드는 강제 처분. 강제 처분이 나온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 즉 119 거짓 신고를 한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그렇죠. 과태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 소방대의 생활 안전활동을 방해했다. 이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죠. 갑 기억의 행위는 가장 높은 벌금이다. 그럼 기억부터 리을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가장 높은 벌금은 그렇죠. 기억에 해당하는 5년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갑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을 리을의 행위를 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니은의 행위를 한 경우보다 니은의 경우에는 3년 3천만 원이었습니다. 높은 벌금형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형이 되겠죠. 을은 틀린 답. 병을 보겠습니다. 디귿의 행위는 119 거짓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병도 맞는 말. 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점검 미실시와 동일한 벌금형이다 라고 했는데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의 경우를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동일한 벌금형이 아니겠죠. 따라서 자체 점검 미실시가 훨씬 높은 벌금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 틀린 맛.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갑과 병. 2번 문제.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소방기본법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맞죠? 2.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번도 맞습니다. 4. 사회와 기업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맞습니까?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은 맞지만 사회와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을 위한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이겠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업무 대행이 가능한 것은 작은 건물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급과 3급은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물로 보시면 되고 특급의 경우에는 전체 다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며 1급의 경우에는 일부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가하며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15,000 이상은 안 되고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등도 업무 대행이 가능하며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도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1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에서 바닥 면적 15,000 이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2급과 3급은 업무 대행이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도 가능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과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6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화재 예방을 위한 어떤 활동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에는 화재 예방안전진단, 화재 안전조사, 종합조사, 부분조사 다 해당이 되겠죠. 근데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문서 열람을 하고 보고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화재 안전조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번은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소방시설법에서 피난시설 방화 구획을 설치 관리하지 않는 자에게 3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피난시설이나 방화구역을 설치 관리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는데 1차 시에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 위반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도 증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3차라고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기에 해당하는 터널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치된 소방시설을 보니까 제한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 설비가 설치된 터널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 시 종합 점검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종합 점검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종합 점검 시기는 언제일까요? 종합 점검 시기는 완공일이 아니라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즉 24년도 4월 2일이면 4월이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이 되겠죠. 그래서 4월 말일까지 실시한다. 따라서 4번에 보시면 4월에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언제? 종합점검 실시 후 6개월 되는 달에 실시한다. 이기 때문에 4에다가 6을 더하면 10월이 되겠죠. 따라서 10월에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명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노래방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노래방과 관련된 사람 중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노래방 사장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다중이용업주이다, 사장님이다. 그리고 노래방을 하려고 하는 자, 즉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다. 기준이 1명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2명 이상이다? 2명은 아니겠죠. 1명 이상이 답이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저장소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래 저장소의 경우에는 옥 외에 있는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의 탱크 저장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초고층 재난관리법상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때 겸직을 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집니다. 1차 시에는 그렇죠. 300만 원, 2차 시에는 400만 원, 3차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벌금은 해당이 안 되겠죠. 1차라고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문제. 위험물 저장을 위해 지하 탱크 저장소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셀프 주유소에 가보시면 지표면이 있고 지표면 위에 주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 탱크 저장소가 있겠죠. 이 지하 탱크 저장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보관하는 탱크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주유기를 통해서 차량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일까요? 아니겠죠. 누구의 업무입니까? 그렇죠. 설비업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번.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 즉 소방서에 119 신고를 하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죠. 세 번째, 위험물 취급자에 대해서 지시 감독한다. 3번도 맞겠죠. 4번,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기록한다. 어느 정도의 휘발유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휘발유가 판매되어 있는지 작성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보기는 건축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개축이 나와 있습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 집이 있었죠.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전부 또는 일부, 여기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와 같은 주요 구조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를 해체하고 그 땅에 같은 규모의 같은 사이즈의 건물, 즉 상가를 지금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이 있고 옆에 상가가 있죠. 따라서 상가를 오픈할 때 우리는 개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업에 해당하는 개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요 구조부의 일부를 해체하기 때문에 대수선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대수선은 3개 이상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한다라고 했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가로 이상이라고 했는데 개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 1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인 대수선의 경우 해체를 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개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축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호시설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방화문을 잠가놓는 행위 혹은 방화문에 거치대를 달아서 문이 움직이지 않도록 열어놓는 경우 그리고 문 앞뒤로 물건을 적재해 놓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방화문에 잠금 장치를 하여 폐쇄하는 행위. 그러면 화재 시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겠죠. 두 번째. 방화문에 고임 장치를 설치했다. 화재 시에 문이 닫히지 않겠죠. 세 번째.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방화문을 닫아놓는 상태로 관리한다. 닫아놓는 것이 평상시 관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겠죠. 13번 문제. 연소의 3요소를 이용한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소의 3요소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 중에 하나를 제어해서 소화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산불 발생 시 나무를 베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산불이 발생이 되면 나무들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산불이 점점 번져나가겠죠. 이때 번져나가는 중간 지점에 나무를 베어버리면 불이 번져나가지 못하겠죠. 따라서
나무에 해당하는 가연물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가연물을 제거한 제거소화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물에 젖은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끈다라고 했는데 담요를 덮었다라는 것은 피복 효과입니다. 질식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산소 공급원을 차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질식 효과가 주소화 효과가 되겠죠. 3번.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에 의한 냉각작용이라고 했는데 냉각작용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화온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불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은 점화온을 제어하는 소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활론 소화 약제를 이용한 부촉매 작용이라고 했는데 부촉매 작용이라는 것은 연쇄작용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즉 연쇄작용은 연소의 사요소이기 때문에 사요소에 해당하는 4번에 대한 설명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방화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기억.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로 구획하는 것을 우리는 방화구획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방화구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니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한다라고 했는데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방화구획하는 건 맞지만 한 층의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바닥 면적의 합인 연면적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구획한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디귿. 각 층마다 구획하는 것을 수평. 층이면은 높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직 구획이다라고 해야겠죠. 디귿도 틀린 말. 리을. 층 단위로 구획할 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된 경사로 부위는 방화구역에서 그렇죠.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리을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인하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외부의 점화온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점화하는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다라고 했는데 인하점은 점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맞지 않죠. 그럼 인하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렇죠. 발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휘발유의 인하점은 마이너스 43도이다. 휘발유가 인하점이 가장 낮다라고 했죠. 따라서 자동차 연료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3번. 인하점은 연소점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온도의 크기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2년 발화라고 했습니다. 즉 인하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연소점, 그 다음 발화점이기 때문에 인하점이 연소점보다 낮다라고 해야겠죠. 3번은 틀렸죠. 아세톤의 인하점이 가솔린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가솔린이 가장 낮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밑에 해설 부분에 보시면 아세톤은 마이너스 18.5도가 인하점입니다. 가솔린은 마이너스 34, 가솔린은 마이너스 43도이기 때문에 아세톤의 인하점이 가솔린보다 높겠죠. 4번도 틀렸습니다. 18번 문제. 목조 건축물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목조 건축물과 내화 건축물의 화재가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화재 성상을 보시면 그래프와 같이 보겠습니다. X축이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이 온도를 의미하는데 짧은 시간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러한 형태를 고온 단기형이라고 합니다. 즉 높은 온도로 단기간에 올라간다. 그에 비해서 내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서서히 증가를 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를 우리는 저온 장기형이라고 하고 목조 건축물은 빠르게 타기 때문에 3-40분 정도 화재 시간이 걸리며 내화 건축물은 그에 비해서 2-3시간 정도 화재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기의 온도를 보시면 목조 건축물이 빠른 시간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목조 건축물의 최상기 온도가 더 높습니다. 온도는 목조가 1100에서 1300이며 내화는 900에서 1100도이다.
플래시 오버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가 당연히 플래시 오버가 빨리 일어나겠죠. 빠른 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 현상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화 건축물은 그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온 장기형이다가 아니라 고온 단기형이 되겠죠. 최성기의 온도는 900에서 1100인데 900에서 1100이 아니라 그렇죠. 1100에서 1300이라고 했습니다. 플래시 오버 현상의 경우 내화 건축물보다 그렇죠.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화재 시간이 내화 건축물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가 맞겠죠. 17번 문제.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의 화재별 소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재를 우리는 이제 목재와 같은 화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량의 물을 부으면 되겠죠. 따라서 냉각 소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 화재, 즉 휘발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질식 소화를 통해서 소화를 해야 되며, 전기 화재도 마찬가지 질식 소화가 됩니다. 금속 화재의 경우에는 피복에 의한 질식 소화이다. 주방 화재의 경우에는 식용유 화재이기 때문에 산소 차단과 동시에 냉각 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목재 화재의 경우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를 이용한 질식이다. 맞나요? 질식 소화 효과가 아닌 냉각 소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 화재는 일반 화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틀렸죠. 나트륨 화재인 경우에는 다량의 물을 뿌리면 될까요? 금속에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냉각 소화가 아니라 질식 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용유 화재는 어떻습니까? 식용유 화재에 물을 부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화재가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식용유 화재의 경우에는 산소 차단과 냉각 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번도 틀렸죠. 전기 화재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를 이용한 질식 소화가 효과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이때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누전 차단기라는 것은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일은 월 1회 2회 동작을 한다 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위험물의 유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1, 2, 3류를 우리는 그렇죠. 상가자, 4, 5, 6을 인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1류하고 6류의 공통점이 산화성입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이 산화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산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충격이나 가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그렇죠. 산소를 방출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내 안에 산소가 있다. 오류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위험물을 우리는 자기 반응성 물질, 폭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가연물도 있고 내 안에 산소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 속도가 빨라 폭발적인 연소를 일으키며 질식 효과가 없고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초기에는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즉 환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1번에 보시면 구조자는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라고 했는데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2번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를 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119 구급차 이용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이송거리 그리고 환자 수 관계없이 무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설병원이 아니죠. 119 구급차는. 따라서 사설병원의 경우에는 유료이며 119 구급차만 무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니은도 맞습니다. 21번 문제. 공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 화재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스 화재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원인과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원인이 있습니다. 즉 가스를 공급해주는 공급자와 집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번 코크 조작 미숙이다 라고 했는데 코크라는 것은 밸브를 열고 닫는 동작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코크 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은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인화성 물질을 동시 사용한다. 2번도 맞죠. 요리하는 중에, 즉 불을 사용하는 중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면 당연히 폭발의 위험이 있겠죠.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가스 화재의 원인이다. 세 번째, 요리를 한다고 가스를 켜놓고 자리를 뜨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리를 뜨는 경우, 즉 가스 사용 중에 장거리 자리 이탈을 한다. 이로 인해서 가스 화재가 발생한다. 이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겠죠. 네 번째, 용기 보관실, 용기라는 것은 가스 용기를 말하겠죠. 이 보관실에 용기를 갖다 놓겠죠. 갖다 놓는 사람은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공급자가 점화원인 라이터 등을 사용하다가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공급자에 의한 화재 원인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출혈 시 피가 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 중에 지혈대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지혈대 사용법과 직접 압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가 나면 직접 출혈 부위를 눌러서 압박하는 것이 직접 압박법. 지혈대 사용이라는 것은 매듭을 만들고 그 위에 막대를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막대를 돌려서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조여줍니다.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손상의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지혈대 사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지혈대 착용 시간을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동안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2번 지혈대가 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풀리면 피가 나겠죠. 출혈이 지속됩니다. 세 번째, 출혈 부위에서 5에서 7cm 하단 부위를 묶는다? 맞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여기 다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러면 이 피가 난 부분 아래 발 부분을 발이 있는 이 부분을 묶을까요? 아니겠죠. 이 피가 난 부분 윗부분을 지혈대를 사용해서 묶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하단이 아니라 상단 부위를 묶는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죠.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출혈이 멈추는 지점에서 조임을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24번 문제. 응급처치 체계도에서 가,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어진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의식이 없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 혹은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무호흡 상태나 비정상 상태의 호흡이다. 비정상이 맞겠죠. 나의 경우에는 회복 자세를 취한다라고 한 것은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이 정상이다. 정상 호흡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분말 소화기 중에서 추갑식 소화기의 사용 가능 압력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추갑식 소화기의 정상 압력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고 색상은 녹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는 축 798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축 798이다. 0.7에서 0.98이 정상 압력 범위이며 색깔은 녹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